네,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그리고 BOJ, BOE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면서 모두 시선이 주목되고 있죠.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LS증권 우영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정민님께서 연준, BOJ, BOE 정도만 소개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금리 위크네요. 금리 주간이네요. 맞습니다. 별의별 나라들이 다 하네. 인도네시아, 무슨 뭐 브라질, 대만.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중국까지. 네. 중국은 기준금리라고 할 만한 게 아니고 그냥 LPR 발표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거랑 지준율이나 이런 지준율이나 것들. 그것도 거의 기준금리. 네. 이번 주 그러면 도대체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물가가 좀 헤드라인 중심으로 반등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무역 정책 내지는 이민 정책, 규제 완화 이런 트럼프 정책이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 내지는 경제 전망치가 또 나올 텐데 네. 전망치가 바뀔지에 대한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지난 1월 달에 단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인하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제 인상에 대한 의지 내지는 시그널링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물가에 대한 움직임 내지는 임금에 대한 움직임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할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사실 미국 경기를 두고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리세션이냐 이런 뭐 흔히 말해서 뭐 S의 공포, R의 공포 이렇게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빨리 좀 금리 인하 단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 연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난 7일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 수준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 한 번 더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시더라도 신중히 하겠다, 좀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왜 시장에서 침체에 대한 공포가 높아졌는가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내지는 최근에 뭐 경제지표,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좀 빠르게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물가의 흐름들 내지는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상 불확실하고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거겠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몇 번 정도로 지금 연준이 생각을 바꿀 것이냐. 점도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뭐 지금 연내 2번 정도로 연준에서 12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연내 인하에 대한 횟수가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시장에 대한 생각이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그러한 생각에 부합하도록 점도표를 바꾼다면은 시장에서 뭐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은 사실 1월 달 그 FOMC 이후로부터 바뀐 데이터가 많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무역 정책, 이 관세 정책이 뭐 유예되기도 하고 뭐 조정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물가나 경제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 썩어도 준치라고 네. 영국도 그래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미국이 5.5에서 4.5 인하 폭이. 네. 인하폭이 100bp 상단 기준으로 4.5인데 영국도 지금 보니까 4.5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낮춰가지고 네. 이제 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인플레 지표는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물가가 조금 반등했습니다. 2.5에서 3.0%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네.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지난번 금리 인하 결정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캐서린 만 위원이라고 가장 매파적인 위원으로 알려져 있는 위원이 있는데요.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하 결정 당시에 빅스텝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매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원들이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 경제가 어떠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글로벌리하게 비슷합니다. 예.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경제 성장은 굉장히 다른 상태입니다. 미국은 뭐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예. 영국은 지난해부터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도 미국하고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영국이 조금 더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좀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를 적용한다면은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스인플레 과정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판단 하에 이번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BOJ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엔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역시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데 지금 춘투가 변수라고 하던데요. 네, 춘투가 왜 중요하냐라고 예. 하면요. 임금 상승률 결정이 되는 또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봄철에 이렇게 투쟁이라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제 노사 간의 협정, 노사 간에 몇 %를 인상을 해줄 거냐, 이 정도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랭고에서 발표된 예상되는 그 상승률이 5.46%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다만 노사에서 좀 주장했던 상승률은 6.09%거든요. 조금 예상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대 중반대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지금 일본 물가가 4%입니다. 4%이기 때문에 물가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해준다는 거는 일본은행에서 원하는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많아지고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임금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의 움직임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동조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춘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지난 1월 달에 BOJ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상할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물가가 4%로 올라온 거는 조금 뭐랄까요,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물가가 기조적으로 흘러갈 거냐라고 한다면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서비스 물가는 생각보다 무겁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조적인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조가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섣불리 연달아 금리를 인상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성장률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0%대 뭐 중후반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또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번 달에 연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한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부터는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영구원님. 네. 저기 보면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국채 그 JGB가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도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네, 그랬습니다만 예전에 참 그렇죠.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뭐 꼭 팬데믹 때문이 아니고 네.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도래하기 전에도 우리가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정책 금리도 마이너스, 시장 금리도 마이너스 가는 그런 희한한 세상을 살았다가 이제 벗어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 4년 마이너스 하다가 2020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1.52%네요. 일본 JG가 네네네. 지금 0.5%잖아요. 기준금리요? 네 맞습니다. BOJ가 네. 몇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 얘들은 왜 0.5% 정도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연준에서도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연준에서도 4.25에서 4.5 정도로 그렇죠. 범위를 예, 제시하다 예. 범위를 보니까 제시해. 네, 그런 것처럼 목표로 하는 목표 금리가 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는 EFFR이라고 하는 예. 연방 기금 금리가 요 목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 무담보 콜금리 레벨이 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운용을 하면은 되는 정책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2.5, 3.0이라고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성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여력이 있는 느낌, 약간 운용의 여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 범위에서 잘 움직이고 이 범위 정도에서 잘 적용이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는 조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담보 콜금리 같은 경우가 데일리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 0.5 무조건적으로 타겟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면은 아니고? 매일매일 뭔가 아, 운영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라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뭐 개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일본 관련해서 하나 또 확인하고 싶은 거. 그동안에 BOJ 통화정책 얘기할 때 보면 YCC라 해서 수익률 곡선 네. 통제, 뭐 10년물 수익률이 몇 퍼센트 올라갈라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맞습니다. 억지로 사서 수익률을 떨어뜨리겠다. 이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다? 네, 지난해 다 폐기를 했습니다. 다 폐기했고. 네, 지난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상할 때요. YCC를 네. 아예 폐기해버려 가지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물 금리 내지는 단기물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타겟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지금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0.5%이긴 합니다만은 1.5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BOJ에서 개입을 통해서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단에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과감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좀 쓰려면은 예.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발행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아, 않습니까? 0.5% 시절 대비 1.5%면 BP가 올라가니까요. 세 배예요. 이자비 맞습니다. 네네. 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예. 뭔가 BOJ에서 다시금 뭐 국채 매입을 해서 YCC 다시 하지 않을까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듯이 일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금 국채는 매입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규모를 줄여나가고 예. 있는 것이지. 그거를 좀 조정해가지고 조금 과감하게 금리 올라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YCC의 제도입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채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미국채로 가던 돈들이 그냥 BOJ 일본 국채에 머물러도 되지 않습니까? 일본 돈들. 네,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나 내지는 엔캐리로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제 미국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라면은 네.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엔 조달 코스트 높아졌고 일본 금리도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용, 환비용이랑 그 플러스되는 이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일본에 머물러있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다만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채가 한 4% 초반대 네.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국채금리 1.5%에 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익률은 사실 일본보다는 미국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내 투자자는 사실 굳이 이제 엔 투자를 하기에는 매력은 없어 네. 보이지만 일본 네. 내부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던 자금들 조달해서 갔다면은 이걸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되돌리는 게 아니라 굳이 미국채 사러 나가는 수요만 없어도 엔 약세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을 것 강하지는 같아요. 않을 수도 네. 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미 국채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떤 점을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걸로 보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경기도나 가능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사실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채 금리가요. 특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4.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4.2, 4.3 그래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빠졌는가? 당연히 작년부터 올라갔던 이유가 좀 과했던 요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를 급등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내지는 트럼프가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수급 부담도 생길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쫙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네. 어떠한가라 보시면은 재무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요. 네. 이전 분기랑 비슷하게 아마 한 2개 분기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발언처럼
사실 물가가 아니라 경제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방향성이 아직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이 지난 한 2, 3개월 전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채가 빠르게 떨어진 예, 거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전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이겁니다. 트럼프가 왜 굳이 경기에 대해서 자신 없는 얘기를 했는가? 네네. 금리를 못 올라가게 막으려는 거였나?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이자 부담이. 네, 2월 초에 베산티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제 좀 억제하고 싶어하는 하락시키고 싶어하는 그 금리는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2월 초에 했었었는데 실제로 3월 중순 되니까 갑자기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를 억제하려는 느낌을 주는 뉘앙스를 펴고 네네. 있어요. 물론 실제로 미국 경제가 뭐 너무나 좋으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예. 둔화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그 누구도 연준 내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갑자기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의심이 되는 거는 인위적으로 좀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네. 결국에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계속 그런 발언을 할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신중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보다 더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또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거의 한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한 10bp 정도로 두고 위아래로 흘러가는 금리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이야 됐고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건지, 연내 인하 횟수를 정말 두 번보다 더 많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언급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지나가 버려서 먼 옛날 얘기처럼 여기지지만 우리가 진짜 최근에 희한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네. 얘가 금융위기 터지기 전만 해도 독일 국채 10년물, 그 푼트 10년물이 4.7, 4.8% 했는데 얘가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2016년부터 한 22년까지 한 5, 6년을 갔다가 얘도 마이너스에 머물렀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 드라기가 뭐라도 한다 하던 그 시절에 맞습니다. 도대체 수익률이 아니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나갈 수가 있는데도 이걸 왜 사 싶었는데 22가 계속 사주면서 돈 풀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러면은 한 3년 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얘기에 지금 2.8, 2.9까지 왔으면은 독일 국채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은 큰일 났겠네요. 만약 그때 사고 그 당시에 샀으면은 샀으면은 이제 금리 상승분을 따져봤을 때 가격은 굉장히 그 마이너스로 크게 갔을 수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갔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독일 국채나 영국채나 뭐 유로존 쪽의 국채를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유로존은 결국에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다만 예. 최근에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국채 발행에 대한 좀 리스크 내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중심으로도 이제 재정 지출 좀 많이 나오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저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오히려 유럽도 개선된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요. 이제 펀더멘탈만 놓고 보더라도 유로화의 강세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유로존이 돈을 쓰더라도 이제 ECB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리는 기조가 아마 연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10년물 금리든 2년물 금리든 전반적인 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겠죠.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독일 쪽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기가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존 쪽 내지는 유로화 쪽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방비 지출 늘리겠다고 독일이 이제 막 네. 앞장서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또 얘기가 유럽 공동채권. 네. 어떤 개념이에요? 공동채권이면? 이게 유로화를 쓰는 이제 유로존에. 유로존이지 않습니까? 유로존이 이제 재무는 그러니까 통화는 똑같이 유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유럽 의회 이런 애들이 쓰는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한번 발행을 하자 공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 국가 전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매번 위기 때마다 내지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됐던 얘기들이긴 네.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유럽 공동체 발행해가지고 돈을 마련하자라는 예. 얘기했었고요. 예전에도 2012, 13년도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유로존 쪽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ECB 쪽이나 내지는 뭐 유럽 의회 이쪽에서 돈을 쓰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실현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발행됐을 때 어떤 국가들이 어떤 비중으로 부담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돈은 똑같이 쓰는데 뭐 특정 국가가 부담이 커지고 하면은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만큼 유로존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유로존 쪽에서 돈을 많이 집행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안 되더라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